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도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사실 본회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표도 있었고 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원구성도 안 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비 다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시한은 이제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8월에 들어가면 결산국회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결산국회 먼저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쓰여진 예산,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나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시한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전 대략 한 7월 중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타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또 부분 타결이잖아요. 네. 예, 전체가 다 타결된 게 아니고,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연계된 사개특위 구성 문제, 이거는 여전히 지금 아직 협의가 좀 진행이 되는, 또 약간 기싸움이 여전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타결까지 가는 것은 역시 7월 중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미봉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하에 선출한다면 또 국회의장단 선출에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을 하면서 협상이 좀 일부분이지만 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이었죠. 네. 법사위원장을 기존에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 달라,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등의 법사위 개혁 문제도 조건으로 달려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근데 이게 이상하게 둔갑이 돼가지고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버렸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여야가 다 같이 저는 좀 공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야당은 국회를 열자고 하고 여당은 천천히 가고, 이거 과거 우리 생각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경제위기인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 이 법사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검찰 정상화, 검수완박법의 이 마찰 국회의 국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재위라든가 산업위, 국토위 같은 경제산업부서들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합의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공이 저는 경제위기와 민생을 보고 시각을 빨리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합의로 국회의장단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일부분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정치하신 지도 네. 오래됐고, 워낙은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죠. 경제통이시긴 한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나름 이제 시장주의를 이제 설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따지자면,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오른쪽에 계신 분,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중도 보수 정도 성향의 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격도 굉장히 좀 온건하시죠.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또 그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좀 대비가 됩니다. 관록도 있으시고 또 인품도 그러시고 해서 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예전에 2번 가까이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일을 네. 했었습니다. 경제 관료시기 때문에 이제 정책 파트에서 이제 좀 탁월하신 분이죠.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것보다 이
국회가 사실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좀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회가 정책 제안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민생 분야에 국회가 의회 정부로서의 역할도 일부 좀 하시는 그런 좀 적극적인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특히 이 경제 위기 그리고 또 우리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적 측면에서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번 협상을 두고도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어찌됐든 사개특위라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이 일단은 동의를 하고 나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수정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뭐 지난해 약속한 대로 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권한 대폭 축소하기란 것도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다. 다만 대신에 이제 사개특위 구성 빨리 하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 검수완박 특별 입법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의 소송 제기한 거 취하해라 이건데 일단은 권한쟁의 소송 부분은 그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은 사개특위 구성에는 네.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발 나간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협상 타결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태인데 다만 사개특위 구성도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주도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자리도 우리한테 주고 네. 5대5로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거 받기 어렵겠죠. 일단 5대5 구성에 불만일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의석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인데 의석수 비율대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도 우리 당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아마 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안을 놓고 둘이 이제 양당이 이제 협상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네.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중간 지점 어느 선에선가 또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합의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구성안을 보면 여야 5대5 동수의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민주당이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요, 법사위를 주고 사개특위를 하자라고 합의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 줬으니까 하나는 우리가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죠. 국회위원회를 혁신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사개특위를 열어가지고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 정상화법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맞는지 도저히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모든 일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사위를 나눠가지고 법제라든가 사법위 이렇게 해서 사법위는 사실은 이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 법무부 같은 이 기구들을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새로운 검찰 개혁 주제들, 어젠다들을 세팅하는 게 이게 당장 현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뭐 법사위나 사개특위가 어쨌든 이 검수완박 등 정치적인 셈법인 부분이 차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개특위가 이제 실제로 열리면 의제가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개특위에서의 기본 그 논의 의제는 역시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이제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조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소속으로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FBI처럼 이제 국무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죠. 법무부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경찰 소속으로 할 거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이제 대폭 확장하는 형태로 갈 거냐. 이제 이 논의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고, 뭐 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마 그 경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심겨루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가능한 한 뒤로 좀 미룬 상태에서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 지금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뭐 어찌됐건 사개특위 구성은 되더라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사개특위 관련 구성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양보할 거라고 봐요. 아. 양보할 거라고 보는 게 이게 금방 말씀하신 중수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중수처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전 정부부터 이어왔던 검찰개혁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임명권은 현직 대통령이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당이 사실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민주당이 왜 이런 걸 자꾸 뭐 밀어붙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조금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양보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어찌됐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에게 이 수사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일단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두 개를 걸은 거잖아요. 따지고 네. 보면 위원장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거 하고 위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은 최대치, 본인들에게 유리한 최대치를 일단 제시를 한 거죠. 위원장 자리도 주고 위원 배분도 5대5.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주되 뭐 예를 들어 위원수는 지금 국회 의석수 비례로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원수는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우리가 갖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중용을 찾고 또 두 분 말씀처럼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내용은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임명과 관련된 인사 논란도 연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했고 사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그 이전에 정호영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또다시 낙마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 리스크로까지 조금 불거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인사 문제입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 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네. 응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원칙대로 좀 하고 있다. 역시 전문성이 난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실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보는 것은 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임명 강행 사례가 임기 초반치고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첫 번째 개각할 때 뭐 임명 철회한 그런 경우 또 임명 강행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뭐 적잖게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전임 정부 또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해서 임명 강행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두 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건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이제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전체 임기를 놓고 봤을 때 네. 임명 강행한 사례 아직 뭐 신기록을 세우신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첫 개각에서의 그 임명 강행 사례로는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발목 잡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됐건 좀 무리한 인사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대통령이 조금 자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명 강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도 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일 강한 발언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이전 정권 후보자들보다는 능력적인 면이나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좀 계속해서 전 정권과 비교하면서 좀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정부에서 도덕성 의혹이 있으면서도 밀어붙이기 인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인사를 해서 인사 실패로 결과론적으로 타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본인도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너무 좀 쉽게 내로남불식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 정부를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목표를 세우셔야죠.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이분이 이제 검사 생활만 하시다 보니까 인재풀이 좁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정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까 국정 목표에 맞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정부 자꾸 비판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한 100일 출범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있었죠.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했었죠. 이명박 정부 월드생활이 747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나 특별한 목표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인사라는 게 흔히 하는 말로 국정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국정 전략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만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인수위 했습니다만 인수위에서 대표적인 정책 공약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방향과 목표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책의 부재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분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대학 출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친구, 동창,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 또 주로 검찰 출신.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편중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인재를 좀 구하고 네. 그렇게 기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사 검증 시스템도 지금까지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 검증 기능을 맡기로 했는데 네. 아직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인사 검증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지난 정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예,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교 못 합니다. 그런 거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은 문재인 정권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사의 측면에서 정말 흠결 없는 인사, 또 광범위한 인사, 탕평 인사 이런 거를 좀 택했더라면 아마 국민적 평가도 지금 현재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이나 대응을 보면 사실 지금의 이런 인사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가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경험한 경험치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경험한 경험치라는 게 검사 생활이 대부분입니다. 법조인 생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뜬금없는 자리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물론 교수입니다만은 법대 교수입니다. 상법 전공하시는 교수가 가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전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분이 가신 거예요.
물론 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부서 자체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서예요. 규제 부서에는 규제를 전공한 분이 가셔야 되는데 이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법 전공했더라고요. 상법은 흔히 하는 지능법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인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하고 계시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도 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박순애 이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분들이 어찌됐든 남성 편중 50대 위주의 인사다라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여성이라든가 지역, 예를 들면 호남이라는 이런 게 지역 할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의해서 갑자기 찾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후보를 갑자기 이렇게 자리에 모셔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순애 후보자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김승희 후보자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저는 교육부총리는 좀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총리입니다. 국무위원 서열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교육 관련해서 혁신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면은 네. 국회에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또다시 뭐 도덕성 검증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정책 검증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청문회 없이 임명 제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네. 윤 대통령이 언급했잖아요. 시간 네. 충분히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김승희 후보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는 이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뭐 국회 원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 과정 거친 다음에 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그 즈음에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땡겨서 그냥 처리를 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건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뭐 많이 좀 무력화가 됐잖아요. 임명 강행 사례가 역대 최대로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인사청문회 아예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하는 이제 선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정도는 그냥 굉장히 가볍게 여기겠죠. 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 강행해도 큰 문제 없고 또 심지어 인사청문회 개최 안 하고도 내가 임명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점점 더 이런 검증을 더 강화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더 흠결 없는 사람, 또 정책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국민들의 바람, 또 국민들의 어떤 정치의식 수준하고는 상당히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선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관련해서 계속 이제 강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그 한 건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한두 건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는 굉장히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딱히 뭘 잘못했지? 정말요. 뭐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들이 작은 사례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쌓여서 지금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 크로스까지 이제 발생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 건 한 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앞으로는 향후의 행보 하나하나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조사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일단 긍정평가가 44.4%, 부정평가 50.2%로 데드크로스를 찍었고 KSOI 여론조사 역시나 또 긍정평가가 7월 들어서 42.8%, 51.9%의 부정평가로
또다시 데드크로스를 나타냈습니다. 또 격차는 조금 더 커진 모습이고요. 이걸 봤을 때 어찌됐든 일각에서는 이 인사 문제도 영향을 끼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정치인이.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이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럼 국민의 뜻을 나는 받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잘 나와가지고 정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늘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불러냈다. 국민이 뭘로 불러냅니까? 여론조사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적인 부분에 인사 문제가 심각하고요. 더 이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은 경제, 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 요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요소들을 다루는 저는 대통령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방법을 찾겠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생 주체 회의 하시겠다고 그런 노력들이 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의 또한 태도의 문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깔끔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좀 처신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도 원래 말씀하신 대로 조용한 내조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조용하게 계시는 게 저는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나. 그런 종합적인 요소들, 정책적 실패와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하락의 지속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국정 초반에 데드크로스 형태가 나타나는 일이 보통 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정 목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국정 목표가 있으면요. 흔히 하는 말로 허니문을 좀 해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야당도 참아주거든요. 근데 특별히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정부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데드크로스 형태가 나타나고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치닫게 된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주요하게는 세 가지라고 일단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 역시 인사 논란이고, 그 다음에 여사 논란,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로 이제 상징되는 두 분 모두 같은 당 내에서의 네. 갈등,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역시 인사 논란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모진들이 좀 그 쓴소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제가 보건대는 정무적 기능이 여전히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설령 정무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그 정무적 그 어떤 의견들 또 밑에서 하는 보고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하실 때 잘 반영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여론조사 별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그 발언도 사실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워낙 옛날부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무적 판단, 정무적 감각이 여전히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게 조금 양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좀 양해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번 발언은 상당히 사실은 잘못 이해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모르겠습니다. 인식 속에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나쁘게 나온 쪽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탓을 많이 하죠. 예. 저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세적인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드크로스 결과를 내놓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점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죠?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나타나는 게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100% 국민 어떤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론의 흐름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또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한 목소리니까요. 이 부분과 함께 근데 인사와 관련돼서 낭만 후보를 제외하고도 이번에 또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학 시절 성추문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뭐 추문은 본인도 인정하고 이제 사과를 네.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자리가 정책 전문가가 하는 자리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자리인가라는 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 장관급, 저 자리도 장관급 자리거든요. 장관급 자리를 하면은 결국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가의 자리입니다. 통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잘할 것 같으면은 계속 교수하면서 보고서 써가지고 정부에 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행정 경험, 정치 경험, 누군가를 통합해보고 조정해보고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것으로서 좀 인사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거, 지식의 양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당 내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지금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치닫는 모습인데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심경의 변화, 이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규백 위원장이 당의 그 민심을 반영하는 방안들,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포션을 넣었습니다. 네. 그게 이 비대위에서 다시 삭제돼 버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표하신 것 같아요. 안규백 위원장의 이제 태도에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룰이라는 게 개파라든가 개인의 이해관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대의제의 절차입니다. 흔히 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개파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이 당원 50, 그다음 여론조사 50 이런 겁니다. 그럼 당원은 당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국민 50%는 뭔가입니까? 국민 여론의 50%를 수용하겠다. 나는 지지자들의 의견도 듣겠다라는 정당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철학적인 함의가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에서 룰을 만드는 과정은 그 철학적인 함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온 이 개파의 이익 이런 것들을 아직도 판단하지 않고 있나 해서 굉장히 좀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준비위는 예비경선 컷오프 과정에서 여론조사 30%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다시 비대위가 100%의 중앙위원회 그렇죠. 선출로 바꾼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시를 한 거고 사실 비대위는 예비경선에서부터 여론조사를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예비경선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피선거권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피선거권 제한에 정당성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위원회라는 게 균등하지 못한 임명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당원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 군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명된 중앙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대표성이 고르게 대표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합리한 측면들이나 이런 지적들이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안규백 위원장이 교육지책으로 흔히 하는 말로 국민 여론을 좀 넣자, 보완하자 이런 취지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위원회가 개파 구도로부터 자율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온전시키자는 측면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나름 개혁안을 냈는데 섭섭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 개파적인 구도 측면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친명계 쪽에서 하는 과도한 엄살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적인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현행 룰 그대로 한다 그래서 본인이 불리하다. 이것도 좀 이제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뭐 이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와서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데 그 봉쇄했죠. 네. 예. 거기에 이어서 또 이 좀 룰을 좀 바꿔서 일반 국민들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경선 단계부터 해서 좀 우리가 좀 활력도 좀 더하고 좀 개방적인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개선도 좀 해보자. 이건데 그것도 또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 그냥 이제까지 하던 대로 우리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우리 식구들끼리 안에서. 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이러고도 혁신 비대위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번에 비대위 구성할 때부터 뭐 저도 비판했고 뭐 비판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과연 혁신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민주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상취되는 의견이긴 하지만 또 본선거에서는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게 또 이재명 의원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 흔히 하는 예비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 박용진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당내 조직력은 약하지만 당원 지지자들이라든가 네. 국민적인 여론을 얻고 있는 분들이 좀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나 뭐 제가 고백하자면 민주당 대의원은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이 아닙니다. 대의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늘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혁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개파적인 구조적 측면에서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8월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련한 내용들은 또 계속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수명여대 개건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